안녕하세요. 노곤한 밤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정말 주말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만큼 빨리 지나가서 너무 아쉽네요. 저는 오늘 출근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요즘에 코로나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걱정이 많은데 제 주변에도 아는 분들이 이제 코로나로 힘들어하신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코로나가 가까이 다가왔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마스크 잘 끼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바로 검사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벌써 한 주가 시작됐는데요. 저도 너무 막막하네요. 이번 주가 언제 지나가나. 오늘 시작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빨리 주말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도 지금 올림픽도 하고 있고 또 날도 조금씩 풀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날 이제 풀리면 집 근처 산책하고 좀 밖에서 운동을 한번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필 또 오늘 비가 오네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운동은 하지 말고 내일부터 날이 풀리면 운동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목표나 아니면 봄 되면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사실 읽어주셨던 또 제일 유명한 책 중 하나인 생텍쥐베리가 지은 어린 왕자를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책을 읽어드리기 전에 어린 왕자를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좀 읽었는데 어릴 때는 뭔가 이런 걸 읽으면 상상을 하고 약간 와 이것도 가능하지, 맞아 저렇게도 상상된다, 저런 거는 어떨까, 저런 곳에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읽어보니까 뭔가 사람 사는 거나 아니면 좀 스스로 세상을 살면서 여러 인간들의 군상을 그린 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이런 책조차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즐겁게만 보기에는 너무 나이가 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라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그냥 텅 빈 상자에 제가 읽어드리는 어린 왕자 내용 넣으시면서 잠들면 아주 잠이 잘 오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어린 왕자 첫 번째 파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쏜살같이 지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처럼 나는 정말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만한 사람도 없이 혼자 살다가 6년 전 비행기 엔진 고장으로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불시착하게 된 것이다. 정비사도 승객도 없었기에 난 혼자서 그 어려운 수리 작업을 해야 했다. 그것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였다. 마실 물도
고작 일주일치 뿐이었다. 첫날 밤 나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에서 혼자 잠이 들었다. 나는 망망대해 한가운데에서 배가 난파되어 뗏목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 고립되었다. 그러니 동이 틀 무렵 잠을 깨우는 이상한 소리에 내가 얼마나 놀랐겠는가. 그 목소리가 말했다. 저기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뭐?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두 눈을 비비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매우 신기한 꼬마가 나를 심각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중에 그린 것이지만 내가 그 꼬마의 모습을 가장 잘 그린 것이 바로 이 그림이다. 물론 실제 모델이 내가 그린 그림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긴 하지만 물론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어른들 때문에 6살의 나이에 화가로서의 나의 인생이 좌절된 뒤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을 그린 것 외에는 어떠한 그림도 그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난 놀라 휘둥그레진 눈으로 갑자기 나타난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이곳은 사람들이 사는 곳과는 수천 마일 동떨어진 곳 아닌가. 그런데 이 꼬마 친구는 전혀 길을 잃은 기색이 아니었고 피곤하거나 굶주리거나 목마름에 시달리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은 아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 한참 만에 나는 가까스로 물었다. 대체 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니? 그러자 아이는 대단히 중대한 일이라도 되는 양 매우 천천히 조금 전에 말을 되풀이했다. 저기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너무나 이상한 일을 당하게 되면 감히 그것에 거역하지 못하는 법이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데다 죽음을 코앞에 둔 이 상황에서 나는 도저히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도 주머니에서 종이와 만년필을 꺼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지리와 역사, 수학과 국어 공부만 했다는 사실이 떠올라 그 아이에게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약간은 기분 나빠하며 말했다. 그가 대답했다. 괜찮아. 양 한 마리만 그려줘. 한 번도 양을 그려본 적이 없는 나는 내가 그릴 수 있는 두 가지 그림 중 속이 보이는 보아뱀을 다시 그려주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꼬마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야. 나는 보아뱀의 뱃속에 있는 코끼리는 싫어. 보아뱀은 아주 위험하고 코끼리나 너무 거추장스러워.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으니까 작은 양 한 마리만 그려줘. 그래서 나는 서툴게 양을 그렸다. 꼬마는 주의 깊게 내 그림을 살펴보더니 말했다. 아니야, 이건 너무 병들었어. 다른 양을 그려줘. 나는 정성껏 다시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었다. 그러자 나의 어린 친구는 너그럽게 봐준다는 듯 생긋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도 알겠지만 이건 양이 아니라 순양이야. 뿔이 있잖아.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렸지만 또다시 거절당하고 말았다. 이 녀석은 너무 늙었어.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원해. 마침내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나는 엔진 분해도 서둘러야 했으므로 아무렇거나 휘갈겨 그림을 그려주었다. 그리고 말을 툭 던졌다. 이건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그 안에 들어있단다. 그러자 뜻밖에도 내 어린 재판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래, 이게 내가 바라던 거야. 이 양을 먹이려면 풀을 많이 줘야 할까? 그런 걸 왜 묻니?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 충분할 거야. 내가 그린 양은 아주 작거든. 꼬마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렇게 작지는 않은데. 이런, 양이 잠들었어.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어디서 왔는지 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내게 많은 것들을 묻곤 했지만 내가 묻는 말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우연히 하는 한두 마디의 말을 통해 나는 그에 관해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어린 왕자가 내 비행기를 처음 보고 물은 것들 말이다. 저 물건은 뭐야? 저건 물건이 아니야.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야. 내 비행기. 나는 우쭐해하며 내가 하늘을 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소리쳤다. 저런, 아저씨는 하늘에서 떨어졌어? 그래, 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아, 그거 참 신기하다. 그러고는 어린 왕자는 아주 천진난만하게 웃음을 터뜨렸고 나는 그 웃음소리에 무척 화가 났다. 나는 사람들이 나의 불행을 비웃는 것이 싫었다. 그런데 어린 왕자가 덧붙였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구나. 어느 별에서 왔어? 나는 어린 왕자의 신비한 정체를 밝힐 수 있는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 같아서 곧바로 되물었다. 그럼 넌 다른 별에서 왔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내 비행기를 바라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긴 이걸 타고 왔다면 멀리서 온 건 아니겠네. 그러더니 어린 왕자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 나서 호주머니에서 내가 그린 양을 꺼내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양 골똘히 들여다보았다. 여러분은 다른 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을 수도 그렇다고 안 믿을 수도 없는 말에 내가 얼마나 호기심이 동했는지 상상이 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더욱 자세히 알고자 애를 썼다. 얘야, 넌 어디서 왔니? 네가 사는 곳은 어디니? 내 양을 어디로 데려갈 거니? 어린 왕자는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더니 대답했다. 아저씨가 그려준 상자가 좋은 점은 밤에는
양의 집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물론이지. 만일 네가 착하게 군다면 낮에 양을 메어둘 수 있는 굿비랑 말뚝도 그려줄게. 내 제안에 어린 왕자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양을 메어둔다고? 희한한 생각이다. 양을 메어두지 않으면 양이 금세 길을 잃을 거야. 그러자 내 친구 어린 왕자는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도대체 그 양이 어딜 간다는 거야? 어디든지 곧장 앞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자 어린 왕자는 진지하게 말했다. 괜찮아. 내가 사는 곳은 매우 작으니까. 그리고 왠지 약간 서글픈 어조로 덧붙였다. 앞으로 곧장 간다고 해도 그리 멀리 갈 수 없어. 나는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이 어린 왕자가 태어난 행성이 겨우 집 한 채의 크기만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에 나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나는 지구, 목성, 화성, 금성처럼 이름이 붙여진 커다란 행성들 외에 천체 망원경으로도 식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수백 개의 다른 별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천문학자가 그런 별들 중 하나를 발견하게 되면 그 별에 이름 대신 번호가 붙는다. 예를 들면 소행성 325라고 부른다. 어린 왕자가 떠나온 행성이 소행성 B612일 것이라고 믿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 소행성은 1909년 한 터키 천문학자에 의해 천체 망원경으로 딱 한 번 관찰된 적이 있다. 그래서 그는 국제 천문학회에서 자신의 발견을 대대적으로 증명해 보였다. 그러나 그의 옷차림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았다. 어른들은 늘 이런 식이다. 그런데 소행성 B612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 생겼다. 터키의 독재자가 백성들에게 유럽식 의상을 입으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다. 만일 이것을 어기면 사형에 처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결국 그 천문학자는 1920년 매우 우아한 옷차림으로 자신의 발견을 다시 증명해 보였다.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의견에 동조했다. 내가 소행성 B612에 관해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하며 또 그 번호까지 밝히는 이유는 모두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만일 여러분이 어른들에게 여러분의 새로운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면 어른들은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묻지 않는다. 그 아이의 목소리는 어떠니? 그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는 뭐지? 그 애는 나비를 수집하니? 등은 절대로 묻지 않는다. 나이가 몇이니? 그 애는 형제가 몇이니? 몸무게는 얼마지? 그 아이의 아빠는 돈을 얼마나 버시니? 등을 묻는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친구에 관해 모두 안다고 믿는다. 만일 여러분이 어른들에게 매우 아름다운 장밋빛 벽돌집을 보았어요. 창문에 제라늄이 피어있고 지붕 위에 비둘기들이 앉아있는 이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지 머릿속에 잘 떠올리지 못한다.
그럴 때니 이렇게 말해야 한다.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그러면 어른들은 얼마나 훌륭한 집일까 하고 감탄한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어린 왕자가 매우 멋진 아이였고 방글방글 웃으며 양 한 마리를 원했어. 누군가 양을 갖고 싶어 한다면 그건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라고 어른들에게 말한다면 어른들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여러분을 어린애 취급할 것이다. 반면에 어린 왕자가 온 행성은 소행성 B612야. 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곧 알아듣고 여러가지 질문들로 여러분을 귀찮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모두 이렇다. 어른들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아주 관대해야 한다. 물론 삶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숫자 같은 건 대수롭지 않다. 나도 이 이야기를 동화처럼 시작하고 싶었다.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말이다. 옛날 옛적 자기보다 조금 클까 말까한 행성에 살고 있는 어린 왕자가 있었습니다. 친구를 갖고 싶었던 어린 왕자는 삶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사실처럼 보였을 것이다. 사람들이 내 책을 가볍게 읽어 넘기는 게 싫어서 하는 말이다. 내가 어린 왕자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어린 왕자가 양을 데리고 떠난 지 벌써 6년이 흘렀다. 그런데도 내가 이처럼 글을 쓰는 것은 글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한 친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내가 어린 왕자를 잃어버린다면 오로지 숫자에만 관심을 쏟는 어른들처럼 될지도 모른다. 그림 물감 한 값과 연필 몇 자루를 산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6살 때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을 그린 것 이외에 아무것도 그리지 않던 내가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시작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물론 가능한 한 나는 어린 왕자의 모습과 가장 비슷하게 그리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렇지만 잘 그려낼 자신이 없다. 어떤 그림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또 어떤 그림은 어린 왕자와 전혀 닮아 있지 않다. 어린 왕자의 키도 여기서는 너무 클 수도 있고 또 저기서는 너무 작을 수도 있다. 물론 옷 색깔이나 모양도 다를 수 있다. 이처럼 더듬거리며 그려나가다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잘 못 그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용서하기를 바란다. 내 친구는 결코 내게 설명을 해준 적이 없었으니까 말이다. 어쩌면 어린 왕자는 내가 자기와 비슷할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나는 상자 속의 양들을 꿰뚫어 볼 순 없었다. 나도 어쩌면 조금은 어른들과 닮았나 보다. 아마 나도 어쩔 수 없이 늙었나 보다. 나는 날마다 조금씩 그의 별이라든지 별을 떠난 이야기, 그의 여행에 관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것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아주 조용히 다가오곤 했다. 그렇게 해서 사흘째 되던 날 나는
바오밥 나무 소동을 알게 되었다. 그건 역시 양 때문이었다. 그날 어린 왕자는 마치 심각한 의문에 사로잡힌 듯 느닷없이 내게 질문을 던졌다. 양이 작은 나무를 잡아먹는다는 것이 사실이야? 정말 그래? 그럼 정말이지. 아, 잘 됐네. 나는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양들이 바오밥 나무들도 먹겠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밥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교회처럼 커다란 나무이며 설령 코끼리 떼를 몰고 간다 하더라도 바오밥 나무 한 그루조차도 다 먹어치우지는 못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어린 왕자는 코끼리 떼라는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코끼리들을 차례차례 포개 놓아야겠네. 그러나 그는 총명하게도 이렇게 지적했다. 바오밥 나무들도 크게 자라기 전에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 맞는 말이야. 하지만 왜 너의 양이 어린 바오밥 나무들을 먹어야 해? 어린 왕자가 마치 당연한 일인 양 대답했다. 마땅히 그래야지. 난 혼자서 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한참 동안 머리를 짜내야 했다. 모든 별들이 다 그러하듯 사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다. 그 결과 좋은 풀에서는 좋은 씨앗들이 생겼고 나쁜 풀에서는 나쁜 씨앗들이 생겼다. 그러나 씨앗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들은 땅속 은밀한 곳에 잠들어 있다가 어느 날인가 그것들 중 하나가 문득 잠에서 깨어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기지개를 펴고 처음에는 태양을 향해 작고 매력적이며 순하디 순한 어린 싹을 조심스럽게 내민다. 만일 그것이 무나 장미의 싹이라면 자라고 싶은 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도 된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나쁜 식물의 싹이라면 알아차리자마자 즉시 뽑아버려야 한다. 어린 왕자의 별에도 아주 끔찍한 씨앗들이 있었다. 그것은 바오밥 나무의 씨앗들이었다. 별의 흙 속에는 그 바오밥 나무의 씨앗들이 들끓었다. 바오밥 나무는 조금이라도 늦게 손을 쓰면 아무리 애를 써도 영영 없애버릴 수가 없다. 나무는 별 전체를 금세 차지할 뿐 아니라 그 뿌리로 별 깊숙이 구멍을 뚫어버리기 때문이다. 작은 별에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다면 별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그건 규율의 문제야. 나중에 어린 왕자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한 뒤 정성 들여 별을 갖고 와야 돼. 아주 어릴 때에는 바오밥 나무와 장미가 무척 많이 닮아서 함부로 뽑을 수가 없어. 하지만 정기적으로 살펴보아 둘을 구분할 수 있게 되면 그때 바오밥 나무들을 뽑아야 해. 그건 매우 지겨운 일이긴 하지만 아주 쉬운 일이야.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내게 내가 사는 곳의 어린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한 장 그리라고 재촉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이 언젠가 별나라 여행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나중에 미루어도 괜찮은 일이 있지. 하지만 바오밥 나무에 대해 그랬다가는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될 거야.
난 어떤 게으름뱅이가 사는 별을 알고 있는데 바오밥 나무 세 그루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가 일러주는 대로 게으름뱅이의 별을 그렸다. 나는 도덕 교과서 시계 말투를 좋아하지 않지만 바오밥 나무의 위험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데다 또한 소행성에서 헤매게 될 사람이 겪게 될 위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번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한다. 어린이들, 바오밥 나무를 조심하라. 오래전부터 나와 마찬가지로 내 친구들을 아슬아슬하게 비켜갔던 위험들. 그러면서도 그것이 위험인 줄 몰랐던 위험들을 알리기 위해 나는 이 그림에 매우 공을 들였다. 그러나 이 교훈이 헛되지만 않는다면 만족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쩌면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왜 이 책의 다른 그림들은 바오밥 나무 그림만큼 훌륭한 그림들이 없을까? 대답은 간단하다. 난 무척 애를 썼지만 마음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 다만 내가 바오밥 나무 그림을 그렸을 때는 그게 매우 시급한 일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힘을 냈던 것이다. 아, 어린 왕자요. 나는 이렇게 해서 너의 짧고 우울한 생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내게 벗이라고는 다정스런 석양밖에 없었지. 어린 왕자를 만난 지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비로소 너의 말에 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석양이 좋아. 석양을 보러 가자. 하지만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다니 무엇을? 태양이 지는 것을 기다려야지. 넌 처음에는 무척 놀란 기색이더니 곧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웃었지. 그리고 내게 말했어. 난 내가 집에 있는 줄 알았어. 그렇다.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미국이 정오일 때 프랑스에는 해가 저문다. 단숨에 프랑스로 갈 수 있다면 석양을 볼 수 있지만 불행히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네 작은 별에서는 그저 의자를 몇 걸음 당기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너는 원할 때마다 그렇게 석양을 보곤 했지. 어느 날은 태양이 저무는 걸 44번이나 본 적이 있어. 그리고 잠시 후 넌 덧붙였지. 아저씨도 알 거야. 슬픈 날에는 해 지는 걸 보고 싶거든. 태양이 지는 걸 44번이나 본 날, 넌 그렇게나 슬펐던 거야? 그러나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닷새째 되는 날, 그날도 역시 나는 양 덕분에 어린 왕자의 또 다른 비밀을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는 마치 오랫동안 깊이 생각해온 문제에 해답을 찾은 것처럼 밑도 끝도 없이 갑작스럽게 물었다. 양은 작은 나무들을 먹으니까 꽃들도 먹겠지? 양은 닥치는 대로 다 먹지. 가시가 있는 꽃도? 그래, 가시가 있는 꽃도. 그럼 꽃의 가시는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건 나도 알지 못했다. 그때 나는 엔진에 너무 꽉 조여진 볼트를 푸느라 정신이 없었다. 고장이 꽤 심각한 것처럼 보여 매우 걱정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마실 물도 바닥나고 있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두려웠다. 꽃의 가시는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어린 왕자는 한번 질문을 던지면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었다.
나는 볼트 때문에 화가 나서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가시 따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꽃들이 괜히 심술 부리는 거야. 아, 그러나 잠시 침묵하던 어린 왕자는 복수라도 하는 양 툭 내뱉었다. 그렇지 않아. 꽃들은 여리고 순진해. 그래서 두려움을 떨치려고 하는 거야. 가시가 있으면 자신들이 무시무시해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볼토가 꼼짝도 하지 않으면 망치로 두들겨 부셔버려야지. 어린 왕자는 또다시 내 생각을 방해했다. 아저씨는 그렇게 생각해? 꽃들이 아니야. 난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대답한 거야. 나는 지금 중요한 일을 하느라 바쁘거든. 어린 왕자는 아연실색해서 나를 바라보았다. 중요한 일이라고. 어린 왕자는 기름때로 온통 새카맣게 된 손가락으로 망치를 든 채 자기가 보기엔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물건에 몸을 기울이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저씨도 다른 어른들처럼 말하는구나. 그 말을 듣자 나는 약간 부끄러웠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매정하게 덧붙였다. 아저씨는 모든 것을 혼동하고 있어. 세상을 온통 뒤죽박죽으로 만든다고. 어린 왕자는 정말로 화가 나 있었다. 그는 눈부신 금발을 바람결에 흔들어댔다. 나는 얼굴이 시뻘건 사람이 사는 별로 알고 있어. 그는 한 번도 꽃향기를 맡거나 별을 바라본 적이 없어. 누구를 사랑한 적도 없지.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오로지 덧셈뿐이야. 그는 아저씨와 같은 말만 되풀이하지.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우쭐해댔지.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버섯이었어. 뭐라고? 버섯이라고. 어린 왕자는 이제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화를 내고 있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어 왔어. 그런데도 수백만 년 전부터 양들은 꽃들을 먹어치우고 있지. 그렇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들을 만들어내느라 왜 꽃들이 고생을 하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지 않지? 양들과 꽃들의 전쟁이 중요한 일이 아니야? 그게 시뻘겋고 뚱뚱한 사람이 덧셈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만일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내 별에만 존재하는 단 하나의 꽃을 어느 날 양이 단번에 먹어치울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어린 왕자는 얼굴을 붉히며 말을 이었다. 만일 누군가가 수백, 수천만 개의 별들 중에서 오직 하나의 별에만 존재하는 꽃을 사랑한다면 그 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는 행복할 거야. 아마 그는 내 꽃이 저기 어딘가에 있다 라고 생각하겠지. 그런데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린다면 그 사람에게는 모든 별들이 갑자기 빛을 잃는 것 같을 거야. 그런데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어린 왕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이미 어둠이 깔린 후였고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연장들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망치나 나사, 목마름이나 죽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어느 별, 어느 행성, 나의 별인 지구 위에
위로해줘야 할 어린 왕자가 있었다. 나는 어린 왕자를 팔로 감싸 안고 달래며 이렇게 말했다. 네가 사랑하는 꽃은 이제 위험하지 않아. 네 양의 입에 씌울 부리망을 그려줄게. 그리고 네 꽃을 덮어줄 덮개도 그려주고 나는 더 이상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내 자신이 무척 서툴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떻게 해야 어린 왕자의 슬픔을 달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그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통할 수 있는지 나는 몰랐다. 눈물의 나라는 그렇게도 신비롭다. 이처럼 나는 정말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만한 사람도 없이 혼자 살다가 6년 전 비행기 엔진 고장으로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불시착하게 된 것이다. 정비사도 승객도 없었기에 난 혼자서 그 어려운 수리 작업을 해야 했다. 그것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였다. 마실 물도 고작 일주일치 뿐이었다. 첫날 밤 나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에서 혼자 잠이 들었다. 나는 망망대해 한가운데에서 배가 난파되어 뗏목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 고립되었다. 그러니 동이 틀 무렵 잠을 깨우는 이상한 소리에 내가 얼마나 놀랐겠는가. 그 목소리가 말했다. 저기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뭐?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두 눈을 비비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매우 신기한 꼬마가 나를 심각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중에 그린 것이지만 내가 그 꼬마의 모습을 가장 잘 그린 것이 바로 이 그림이다. 물론 실제 모델이 내가 그린 그림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긴 하지만 물론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어른들 때문에 6살의 나이에 화가로서의 나의 인생이 좌절된 뒤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을 그린 것 외에는 어떠한 그림도 그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난 놀라 휘둥그레진 눈으로 갑자기 나타난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이곳은 사람들이 사는 곳과는 수천 마일 동떨어진 곳 아닌가. 그런데 이 꼬마 친구는 전혀 길을 잃은 기색이 아니었고 피곤하거나 굶주리거나 목마름에 시달리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은 아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 한참 만에 나는 가까스로 물었다. 대체 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니? 그러자 아이는 대단히 중대한 일이라도 되는 양 매우 천천히 조금 전에 말을 되풀이했다. 저기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너무나 이상한 일을 당하게 되면 감히 그것에 거역하지 못하는 법이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데다 죽음을 코앞에 둔 이 상황에서 나는 도저히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도
주머니에서 종이와 만년필을 꺼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지리와 역사, 수학과 국어 공부만 했다는 사실이 떠올라 그 아이에게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약간은 기분 나빠하며 말했다. 그가 대답했다. 괜찮아. 양 한 마리만 그려줘. 한 번도 양을 그려본 적이 없는 나는 내가 그릴 수 있는 두 가지 그림 중 속이 보이는 보아뱀을 다시 그려주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꼬마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야. 나는 보아뱀의 뱃속에 있는 코끼리는 싫어. 보아뱀은 아주 위험하고 코끼리나 너무 거추장스러워.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으니까 작은 양 한 마리만 그려줘. 그래서 나는 서툴게 양을 그렸다. 꼬마는 주의 깊게 내 그림을 살펴보더니 말했다. 아니야, 이건 너무 병들었어. 다른 양을 그려줘. 나는 정성껏 다시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었다. 그러자 나의 어린 친구는 너그럽게 봐준다는 듯 생긋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도 알겠지만 이건 양이 아니라 순양이야. 뿔이 있잖아.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렸지만 또다시 거절당하고 말았다. 이 녀석은 너무 늙었어.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원해. 마침내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나는 엔진분해도 서둘러야 했으므로 아무렇거나 휘갈겨 그림을 그려주었다. 그리고 말을 툭 던졌다. 이건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그 안에 들어있단다. 그러자 뜻밖에도 내 어린 재판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래, 이게 내가 바라던 거야. 이 양을 먹이려면 풀을 많이 줘야 할까? 그런 걸 왜 묻니?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 충분할 거야. 내가 그린 양은 아주 작거든. 꼬마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렇게 작지는 않은데. 이런, 양이 잠들었어.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어디서 왔는지 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내게 많은 것들을 묻곤 했지만 내가 묻는 말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우연히 하는 한두 마디의 말을 통해 나는 그에 관해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어린 왕자가 내 비행기를 처음 보고 물은 것들 말이다. 저 물건은 뭐야? 저건 물건이 아니야.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야. 내 비행기. 나는 우쭐해하며 내가 하늘을 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소리쳤다. 저런, 아저씨는 하늘에서 떨어졌어? 그래. 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아, 그거 참 신기하다. 그러고는 어린 왕자는 아주 천진난만하게 웃음을 터뜨렸고 나는 그 웃음소리에 무척 화가 났다. 나는 사람들이 나의 불행을 비웃는 것이 싫었다. 그런데 어린 왕자가 덧붙였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구나. 어느 별에서 왔어? 나는 어린 왕자의 신비한 정체를 밝힐 수 있는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 같아서 곧바로 되물었다. 그럼 넌 다른 별에서 왔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내 비행기를 바라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긴 이걸 타고 왔다면 멀리서 온 건 아니겠네. 그러더니 어린 왕자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 나서 호주머니에서 내가 그린 양을 꺼내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양 골똘히 들여다보았다. 여러분은 다른 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을 수도 그렇다고 안 믿을 수도 없는 말에 내가 얼마나 호기심이 동했는지 상상이 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더욱 자세히 알고자 애를 썼다. 얘야, 넌 어디서 왔니? 네가 사는 곳은 어디니? 내 양을 어디로 데려갈 거니? 어린 왕자는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더니 대답했다. 아저씨가 그려준 상자가 좋은 점은 밤에는 양의 집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물론이지. 만일 네가 착하게 군다면 낮에 양을 메어둘 수 있는 굿비랑 말뚝도 그려줄게. 내 제안에 어린 왕자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양을 메어둔다고? 희한한 생각이다. 양을 메어두지 않으면 양이 금세 길을 잃을 거야. 그러자 내 친구 어린 왕자는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도대체 그 양이 어딜 간다는 거야? 어디든지 곧장 앞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자 어린 왕자는 진지하게 말했다. 괜찮아. 내가 사는 곳은 매우 작으니까. 그리고 왠지 약간 서글픈 어조로 덧붙였다. 앞으로 곧장 간다고 해도 그리 멀리 갈 수 없어. 나는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이 어린 왕자가 태어난 행성이 겨우 집 한 채의 크기만 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에 나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나는 지구, 목성, 화성, 금성처럼 이름이 붙여진 커다란 행성들 외에 천체 망원경으로도 식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수백 개의 다른 별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천문학자가 그런 별들 중 하나를 발견하게 되면 그 별에 이름 대신 번호가 붙는다. 예를 들면 소행성 325라고 부른다. 어린 왕자가 떠나온 행성이 소행성 B612일 것이라고 믿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 소행성은 1909년 한 터키 천문학자에 의해 천체 망원경으로 딱 한 번 관찰된 적이 있다. 그래서 그는 국제 천문학회에서 자신의 발견을 대대적으로 증명해 보였다. 그러나 그의 옷차림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았다. 어른들은 늘 이런 식이다. 그런데 소행성 B612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 생겼다. 터키의 독재자가 백성들에게 유럽식 의상을 입으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다. 만일 이것을 어기면 사형에 처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결국 그 천문학자는
1920년 매우 우아한 옷차림으로 자신의 발견을 다시 증명해 보였다.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의견에 동조했다. 내가 소행성 B612에 관해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하며 또 그 번호까지 밝히는 이유는 모두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만일 여러분이 어른들에게 여러분의 새로운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면 어른들은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묻지 않는다. 그 아이의 목소리는 어떠니? 그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는 뭐지? 그 애는 나비를 수집하니? 등은 절대로 묻지 않는다. 나이가 몇이니? 그 애는 형제가 몇이니? 몸무게는 얼마지? 그 아이의 아빠는 돈을 얼마나 버시니? 등을 묻는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친구에 관해 모두 안다고 믿는다. 만일 여러분이 어른들에게 매우 아름다운 장밋빛 벽돌집을 보았어요. 창문에 제라늄이 피어있고 지붕 위에 비둘기들이 앉아있는 이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지 머릿속에 잘 떠올리지 못한다. 그럴 때니 이렇게 말해야 한다.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그러면 어른들은 얼마나 훌륭한 집일까 하고 감탄한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어린 왕자가 매우 멋진 아이였고 방글방글 웃으며 양 한 마리를 원했어. 누군가 양을 갖고 싶어 한다면 그건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라고 어른들에게 말한다면 어른들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여러분을 어린애 취급할 것이다. 반면에 어린 왕자가 온 행성은 소행성 B612야. 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곧 알아듣고 여러가지 질문들로 여러분을 귀찮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모두 이렇다. 어른들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아주 관대해야 한다. 물론 삶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숫자 같은 건 대수롭지 않다. 나도 이 이야기를 동화처럼 시작하고 싶었다.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말이다. 옛날 옛적 자기보다 조금 클까 말까한 행성에 살고 있는 어린 왕자가 있었습니다. 친구를 갖고 싶었던 어린 왕자는 삶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사실처럼 보였을 것이다. 사람들이 내 책을 가볍게 읽어 넘기는 게 싫어서 하는 말이다. 내가 어린 왕자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어린 왕자가 양을 데리고 떠난 지 벌써 6년이 흘렀다. 그런데도 내가 이처럼 글을 쓰는 것은 글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한 친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내가 어린 왕자를 잃어버린다면 오로지 숫자에만 관심을 쏟는 어른들처럼 될지도 모른다. 그림 물감 한 갑과 연필 몇 자루를 산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6살 때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을 그린 것 이외에 아무것도 그리지 않던 내가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시작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물론 가능한 한 나는 어린 왕자의 모습과 가장 비슷하게 그리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렇지만 잘 그려낼 자신이 없다.
어떤 그림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또 어떤 그림은 어린 왕자와 전혀 닮아 있지 않다. 어린 왕자의 키도 여기서는 너무 클 수도 있고 또 저기서는 너무 작을 수도 있다. 물론 옷 색깔이나 모양도 다를 수 있다. 이처럼 더듬거리며 그려나가다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잘못 그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용서하기를 바란다. 내 친구는 결코 내게 설명을 해준 적이 없었으니까 말이다. 어쩌면 어린 왕자는 내가 자기와 비슷할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나는 상자 속의 양들을 꿰뚫어 볼 순 없었다. 나도 어쩌면 조금은 어른들과 닮았나 보다. 아마 나도 어쩔 수 없이 늙었나 보다. 나는 날마다 조금씩 그의 별이라든지 별을 떠난 이야기, 그의 여행에 관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것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아주 조용히 다가오곤 했다. 그렇게 해서 사흘째 되던 날, 나는 바오밥 나무 소동을 알게 되었다. 그건 역시 양 때문이었다. 그날 어린 왕자는 마치 심각한 의문에 사로잡힌 듯 느닷없이 내게 질문을 던졌다. 양이 작은 나무를 잡아먹는다는 것이 사실이야? 정말 그래? 그럼 정말이지. 아, 잘 됐네. 나는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양들이 바오밥 나무들도 먹겠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밥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교회처럼 커다란 나무이며 설령 코끼리 떼를 몰고 간다 하더라도 바오밥 나무 한 그루조차도 다 먹어치우지는 못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어린 왕자는 코끼리 떼라는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코끼리들을 차례차례 포개 놓아야겠네. 그러나 그는 총명하게도 이렇게 지적했다. 바오밥 나무들도 크게 자라기 전에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 맞는 말이야. 하지만 왜 너의 양이 어린 바오밥 나무들을 먹어야 해? 어린 왕자가 마치 당연한 일인 양 대답했다. 마땅히 그래야지. 난 혼자서 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한참 동안 머리를 짜내야 했다. 모든 별들이 다 그러하듯 사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다. 그 결과 좋은 풀에서는 좋은 씨앗들이 생겼고 나쁜 풀에서는 나쁜 씨앗들이 생겼다. 그러나 씨앗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들은 땅속 은밀한 곳에 잠들어 있다가 어느 날인가 그것들 중 하나가 문득 잠에서 깨어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기지개를 펴고 처음에는 태양을 향해 작고 매력적이며 순하디 순한 어린 싹을 조심스럽게 내민다. 만일 그것이 무나 장미의 싹이라면 자라고 싶은 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도 된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나쁜 식물의 싹이라면 알아차리자마자 즉시 뽑아버려야 한다. 어린 왕자의 별에도 아주 끔찍한 씨앗들이 있었다. 그것은 바오밥 나무의 씨앗들이었다. 별의 흙 속에는 그 바오밥 나무의 씨앗들이 들끓었다.
바오밥 나무는 조금이라도 늦게 손을 쓰면 아무리 애를 써도 영영 없애버릴 수가 없다. 나무는 별 전체를 금세 차지할 뿐 아니라 그 뿌리로 별 깊숙이 구멍을 뚫어버리기 때문이다. 작은 별에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다면 별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그건 규율의 문제야. 나중에 어린 왕자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한 뒤 정성 들여 별을 가꾸어야 돼. 아주 어릴 때에는 바오밥 나무와 장미가 무척 많이 닮아서 함부로 뽑을 수가 없어. 하지만 정기적으로 살펴보아 둘을 구분할 수 있게 되면 그때 바오밥 나무들을 뽑아야 해. 그건 매우 지겨운 일이긴 하지만 아주 쉬운 일이야.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내게 내가 사는 곳의 어린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한 장 그리라고 재촉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이 언젠가 별나라 여행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나중에 미루어도 괜찮은 일이 있지. 하지만 바오밥 나무에 대해 그랬다가는 엄청난 재난에 당하게 될 거야. 난 어떤 게으름뱅이가 사는 별을 알고 있는데 바오밥 나무 세 그루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가 일러주는 대로 게으름뱅이의 별을 그렸다. 나는 도덕교과서식의 말투를 좋아하지 않지만 바오밥 나무의 위험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데다 또한 소행성에서 헤매게 될 사람이 겪게 될 위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번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한다. 어린이들, 바오밥 나무를 조심하라. 오래전부터 나와 마찬가지로 내 친구들을 아슬아슬하게 비켜갔던 위험들. 그러면서도 그것이 위험인 줄 몰랐던 위험들을 알리기 위해 나는 이 그림에 매우 공을 들였다. 그러나 이 교훈이 헛되지만 않는다면 만족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쩌면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왜 이 책의 다른 그림들은 바오밥 나무 그림만큼 훌륭한 그림들이 없을까? 대답은 간단하다. 난 무척 애를 썼지만 마음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 다만 내가 바오밥 나무 그림을 그렸을 때는 그게 매우 시급한 일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힘을 냈던 것이다. 아, 어린 왕자요. 나는 이렇게 해서 너의 짧고 우울한 생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내게 벗이라고는 다정스런 석양밖에 없었지. 어린 왕자를 만난 지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비로소 너의 말에 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석양이 좋아. 석양을 보러 가자. 하지만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다니 무엇을? 태양이 지는 것을 기다려야지. 넌 처음에는 무척 놀란 기색이더니 곧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웃었지. 그리고 내게 말했어. 난 내가 집에 있는 줄 알았어. 그렇다.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미국이 정오일 때 프랑스에는 해가 저문다. 단숨에 프랑스로 갈 수 있다면 석양을 볼 수 있지만 불행히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네 작은 별에서는 그저 의자를 몇 걸음 당기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너는 원할 때마다 그렇게 석양을 보곤 했지. 어느 날은 태양이 저무는 걸 44번이나 본 적이 있어.
그리고 잠시 후 넌 덧붙였지. 아저씨도 알 거야. 슬픈 날에는 해 지는 걸 보고 싶거든. 태양이 지는 걸 44번이나 본 날, 넌 그렇게나 슬펐던 거야? 그러나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닷새째 되는 날, 그날도 역시 나는 양 덕분에 어린 왕자의 또 다른 비밀을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는 마치 오랫동안 깊이 생각해온 문제에 해답을 찾은 것처럼 밑도 끝도 없이 갑작스럽게 물었다. 양은 작은 나무들을 먹으니까 꽃들도 먹겠지? 양은 닥치는 대로 다 먹지. 가시가 있는 꽃도? 그래, 가시가 있는 꽃도. 그럼 꽃의 가시는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건 나도 알지 못했다. 그때 나는 엔진에 너무 꽉 조여진 볼트를 푸느라 정신이 없었다. 고장이 꽤 심각한 것처럼 보여 매우 걱정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마실 물도 바닥나고 있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두려웠다. 꽃의 가시는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어린 왕자는 한번 질문을 던지면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었다. 나는 볼트 때문에 화가 나서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가시 따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꽃들이 괜히 심술 부리는 거야. 아, 그러나 잠시 침묵하던 어린 왕자는 복수라도 하는 양 툭 내뱉었다. 그렇지 않아. 꽃들은 여리고 순진해. 그래서 두려움을 떨치려고 하는 거야. 가시가 있으면 자신들이 무시무시해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볼트가 꼼짝도 하지 않으면 망치로 두들겨 부셔버려야지. 어린 왕자는 또다시 내 생각을 방해했다. 아저씨는 그렇게 생각해? 꽃들이 아니야. 난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대답한 거야. 나는 지금 중요한 일을 하느라 바쁘거든. 어린 왕자는 아연실색해서 나를 바라보았다. 중요한 일이라고. 어린 왕자는 기름때로 온통 새카맣게 된 손가락으로 망치를 든 채 자기가 보기엔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물건에 몸을 기울이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저씨도 다른 어른들처럼 말하는구나. 그 말을 듣자 나는 약간 부끄러웠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매정하게 덧붙였다. 아저씨는 모든 것을 혼동하고 있어. 세상을 온통 뒤죽박죽으로 만든다고. 어린 왕자는 정말로 화가 나 있었다. 그는 눈부신 금발을 바람결에 흔들어댔다. 나는 얼굴이 시뻘건 사람이 사는 별로 알고 있어. 그는 한 번도 꽃향기를 맡거나 별을 바라본 적이 없어. 누구를 사랑한 적도 없지.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오로지 덧셈뿐이야. 그는 아저씨와 같은 말만 되풀이하지.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우쭐해 댔지.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버섯이었어. 뭐라고? 버섯이라고. 어린 왕자는 이제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화를 내고 있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어 왔어. 그런데도 수백만 년 전부터 양들은 꽃들을 먹어치우고 있지. 그렇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들을 만들어내느라 왜 꽃들이 고생을 하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지 않지? 양들과 꽃들의 전쟁이 중요한 일이 아니야? 그게 시뻘겋고 뚱뚱한 사람이 덧셈 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만일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내 별에만 존재하는 단 하나의 꽃을 어느 날 양이 단번에 먹어치울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어린 왕자는 얼굴을 붉히며 말을 이었다. 만일 누군가가 수백, 수천만 개의 별들 중에서 오직 하나의 별에만 존재하는 꽃을 사랑한다면 그 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는 행복할 거야. 아마 그는 내 꽃이 저기 어딘가에 있다 라고 생각하겠지. 그런데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린다면 그 사람에게는 모든 별들이 갑자기 빛을 잃는 것 같을 거야. 그런데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어린 왕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이미 어둠이 깔린 후였고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연장들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망치나 나사, 목마름이나 죽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어느 별, 어느 행성, 나의 별인 지구 위에 위로해줘야 할 어린 왕자가 있었다. 나는 어린 왕자를 팔로 감싸 안고 달래며 이렇게 말했다. 네가 사랑하는 꽃은 이제 위험하지 않아. 네 양의 입에 씌울 부리망을 그려줄게. 그리고 네 꽃을 덮어줄 덮개도 그려주고 나는 더 이상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내 자신이 무척 서툴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떻게 해야 어린 왕자의 슬픔을 달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그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통할 수 있는지 나는 몰랐다. 눈물의 나라는 그렇게도 신비롭다.